요즘 학교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5년도 더 지난 라떼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수업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차렷, 인사를 외쳤다. 그러면 반박자 후에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곤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풍경 속에 몹시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반 반장은 왜인지 전체 차렷을 외칠 때면 목소리가 늘 염소처럼 떨려왔다. 놀림거리를 포착한 하이에나 무리는 어김없이 그 아이를 쳐다보며 킥킥거렸다. 반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다음 교시가 시작하고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반장은 또 염소 목소리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입을 뗀다.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그 염소가 바로 나였다. 오랫동안 불안을 들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살아가며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래왔다. 떨리는 염소 목소리처럼 어딘가 못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감추고 싶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만 그런 것 같아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불안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불안까지 깊이 들여다본 후에야 깨달은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도 쉽게 불안해진다는 것. 취업에 여러 차례 실패한 친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 정말 그렇겠다 싶은데, 막상 남부러울 것 없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랑 이야기해보니 그 친구도 불안하다고 말한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을 못 구해서 불안하고, 일을 하면서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한단다. 20살에는 20살의 불안이 있고 30살에는 30살의 불안이 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까닭은 불안이 인간의 생존 능력이자 우리의 원초적인 욕구와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잠시 선사시대로 상상여행을 떠나보자. 우리의 먼 조상님들이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를 떠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는 숲은 무척이나 우거져서 나무 뒤쪽은 아직 미지의 세계다. 그늘진 나무 틈 사이로 열매보다 인간을 더 좋아하는 굶주린 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찌되었든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한다. 어떤 이는 용감하게 모험을 떠났다가 곰의 먹이가 되었고, 어떤 이는 나무의 움직임을 멀리서 신중히 바라보다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생존 능력을 발휘해 살아남은 이들의 후손인 셈이다. 그렇게 인간은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뇌를 발달시키며 진화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부정 편향성을 가진다. 뇌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과 감정, 생리작용의 복합체를 우리는 불안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때로 불안은 생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 욕구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에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이 대표적이다. 매슬로에 따르면 인간은 먹고 배설하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은 안전의 욕구라는 생존 욕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도 인간의 기본 욕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충족되어도 다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느낀다. 먹고 사는데 별다른 부족함이 없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채워지지 않는 사회적 욕구, 그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불안은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에게 불안은 경고 알림과도 같다.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도록 신체를 빠르게 준비시키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부터 삶이 멀어져 갈 때에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아? 라며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도 한다. 다만 그 알림이 꼭 필요할 때만 작동하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댄다는 것이 문제다. 현대 도시인이 곰이나 호랑이 같은 야생 공격자를 만날 일은 좀처럼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렝게티 초원의 초식 동물만큼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안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유례없는 취업난, 치솟는 집값,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늘어나는 강력 범죄, SNS에 넘쳐나는 비교 대상,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곰이자 호랑이다. 이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공격하는 적은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졌다. 호르몬의 분비, 교감신경계의 각성, 스트레스 반응 등 불안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편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라는 말은 초등학생도 아는 100세 건강수칙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에 비해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화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안의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불안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걸까?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뇌과학 분야의 연구 자료와 심리학, 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내 안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와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불안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겪어본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 상담사를 만나면서 배워왔던 노하우와 지혜까지 최대한 담았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불안의 쓸모를 다시 한번 떠올리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불안이 낯선 독자에게는 불안과 마주하며 그것을 통해 나 자신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끈질긴 불안에 시달려온 독자에게는 불안과의 해묵은 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 앞에 놓인 삶을 단 1분만 버티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했던 공황장애도 겪었다.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꼈던 날도 있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음이 깨지는 큰 상실도 겪어보았다. 그때마다 마음속의 불안은 나를 더 힘들게 했다. 하지만 그런 불안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꾸자 놀랍게도 불안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제는 불안할 때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자기 파괴적인 질문 대신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지? 하는 건설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삶은 늘 예측할 수 없으니 언제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제는 두 팔 벌려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환영한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이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스며들기를 소망한다. 불안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길 위에서 작가 우보영 제1장 끊임없이 재생되는 불안한 생각. 동물도 불안을 느낄까?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주인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동물도 불안을 느낀다.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조차 뜨거운 불을 만나면 달아난다. 아메바는 뇌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달아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살아남기 위한 본능과 관련해 아메바도 불안을 느낀다. 다만 이들의 불안은 위협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의 불안은 다르다. 인간은 현재의 위협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미래의 예측 때문에도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갖는 이러한 독특한 불안의 특징은 바로 생각에서 온다. 생각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불안할 이유를 찾는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른 동물들처럼 현재만 살 수 있을까?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인간의 사유 능력은 존재의 증거가 될 정도로 강력한 것인가 보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일까?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이후 현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과 합리성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 활동 중 95% 정도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생각을 의식하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의식하고 또 의심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에는 놀랍게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만 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심장 박동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처럼 계속 발생하기에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생각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독백의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혼잣말이 종일 재생되는 것이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비숍은 자신의 저서 시작의 기술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 즉 셀프 토크를 하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한번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자. 아침에 일어나 출근길에 일하면서, 쉬면서, 운동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걸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 배우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지어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순간에도 당신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소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아주 가끔 이 소리를 의식한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진 순간 내내 시끄러웠던 모터 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릿속에 끝없이 자동 재생되는 혼잣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내 머릿속의 혼잣말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혼잣말의 말투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 마음속의 문장들을 바꿈으로써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삶에서 겪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삶은 실제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너무 어려운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그와 동시에 몸이 긴장되고 어깨가 처질 뿐더러 진짜 자신감까지 줄어든다. 내 안의 목소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주 미세하고 작아서 잘 의식되지 않는 것조차도 그렇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혼잣말은 너무나 일관적으로 부정적이어서 여기에 가상의 캐릭터를 부여해도 될 정도이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우리를 내려다보며 일거수일투족 트집을 잡아대는 이 가상의 캐릭터를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의 비판자가 살고 있지만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감은 굉장히 크다. 그들은 선거 유세하는 후보들처럼 10톤 트럭을 타고 머릿속을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마이크 볼륨을 최대치로 높인 채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낸다. 이것밖에 못해?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신경질적인 부모나 엄격한 선생님 또는 예민한 감독관의 모습이 떠오를 법한 말들이다. 이쯤에서 잠시 나의 내면의 비판자를 소개하겠다. 그는 완벽주의에 심한 강박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늘 이놈 때문에 피가 말라 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봤지만 원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할 때면 어김없이 그가 등장했다. 100점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까지 내가 들인 노력은 0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100점, 1등, 완벽이 아니면 무가치하다고 느꼈다. 그저 채찍질만 해대고 칭찬이나 격려를 하는 법이 없었다. 맘 편히 쉬는 꼴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니까 늘 그만큼 밖에 못하지. 열심히 안 하는 건 죄야.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군다나 내면의 비판자는 내 감정도 억누르게 했다. 그는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을 딱 질색한다.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작 이런 일로 울면 앞으로 어떡할래? 반대 상황에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름의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기쁨과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곤 했다. 불쑥 나타나서 운이 좋았네.
다음에도 잘하리라는 보장은 있어? 자만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내 기분을 망쳐놓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만 같은 냉혈한, 그게 바로 나의 내면의 비판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살면서 만난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 오직 내 자신에게 유독 가혹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이해심을 베풀면서 나 자신에게만 야박했음에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명상수행을 가르치는 심리학자 타라 블랙 박사는 내면의 비판자가 가진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일종의 나쁜 최면 상태에 빠져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전부 믿어야 할까? 내가 오랫동안 내면의 비판자가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 황당했다. 알고 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이유였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거부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다. 만약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었다면 한 번쯤 의심했을 것이다. 아닌데? 이만하면 열심히 했고 나는 충분히 만족하는데? 하고 말대꾸를 여러 번 했을 것이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건 내 목소리였고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이 틀렸을 거라 의심하는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탓에 그것에 지배당한다.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지 않고 생각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럼 그게 왜 어려울까?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기록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익숙한 목소리일 뿐더러 쉼 없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이다. 만약 내면의 비판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록해서 글로 써두었다면 이 성격 파탄자야 하면서 그의 최면에서 훨씬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글이라는 형태를 갖춘 채 종이에 머무르는 생각을 관찰하면 허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내면의 비판자의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한다. 탈융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융합의 상태를 벗어난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모양의 플라스틱 물병 2개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녹아서 하나의 플라스틱 액체가 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것이 구별할 수 없이 섞인 상태가 융합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은 다른 것과 매우 쉽게 융합될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생각과 행동의 융합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치자.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생각을 교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는 내 생각이 만든 바로 그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외골수적인 생각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오늘 출근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대충 일할 수 없다. 기분과 태도를 분리할 수 있듯이 생각과 행동 또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생각의 노예가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인지적 탈융합의 첫 단계가 된다. 하루 동안의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내면의 비판자가 떠드는 것인지 구별해보자.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제2장 내 생각 밑에 깔려있는 이름 모를 두려움. 앞서 등장한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비판이다. 물론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기 비판적 자세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도를 잃고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이 순기능을 잃고 자책을 불러일으키며 심하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까지 한다. 여기에 내면의 비판자에게서 마이크를 뺏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왜 늪에 빠지는 듯 점점 더 비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일까? 예전에 친구가 논어를 읽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어려워서 3일 만에 포기했다며 이런 말을 했다. 뇌주름이 다 사라졌나 봐. 내 뇌는 이제 한자가 많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뇌가 되었어.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말이냐며 웃고 넘겼지만 우리가 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물리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점차 과학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20세기 뇌신경과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불리는 신경가소성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모든 경험이 실제로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뇌를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말한다. 어떻게 뇌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것일까? 뇌를 자세히 살펴보면 뇌세포인 뉴런이 있고 뉴런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 뉴런 자체는 한 번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이상 그 수가 증가하지 않지만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떤 뉴런끼리 어떤 패턴으로 함께 작동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변화한다. 즉 1280억 개의 뉴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신경회로의 패턴은 무한에 가깝다는 것이 신경가소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UCLA 정신의학과 데니얼 시겔 교수는 모든 일이 뇌를 바꾼다라고 했다. 우리가 무슨 일에 뇌를 사용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따라 뇌는 실시간으로 뉴런의 연결 패턴을 바꾼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뉴런의 연결은 길이다. 우리 뇌 속에는 수많은 생각길, 느낌길, 습관의 길이 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잘 다니지 않는 길은 좁아지다가 아예 끊어져 버린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 길은 점점 더 넓어지는데 이 길이 넓어지고 잘 닦이면 도무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비판, 불평, 불만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즉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멈추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이를 의식하고 멈추기 위해 외치는 구호를 정해두면 좋다. 나는 회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스톱 또는 타임을 외친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자동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길 앞에서 머리를 돌려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어떠한 생각이 들 때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뇌의 생각길은 대대적인 보수를 시작하게 된다. 단 한 번의 극단적인 우울을 겪기만 해도 다음번에는 더 쉽게 우울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만큼 우리 뇌에 새겨진 생각길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의 얘기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오래된 길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멈춤으로써 이 길을 점점 좁히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신경회로의 패턴을 끊을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생각길을 넓혀 나갈 수 있다. 자기 비판을 되뇌는 내면의 비판자는 부정적인 생각길을 건설하는 도로교통공단의 관리자라 할 수 있다. 그럼 내면의 비판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한 사람의 불안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자리한 내면의 비판자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진짜 정체는 흑마법사도 아니고 무서운 심판관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는 내쳐지는 경험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것이었다. 내면의 비판자의 실체를 안 이상 더는 이 어린아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이 아이가 무엇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가 두려움을 키워온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찍소리 못하게 해내지 않으면 우습게 보일 거야. 남들은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어도 돼?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게 될 거야. 이런 식이면 다들 나한테 실망할 텐데.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갈등은 피해야 해. 내면의 비판자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은 이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며 부모나 또래 집단, 미디어 등 사회로부터 주어진 이러한 믿음들을 알게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하고 이는 점차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는 동안 내면의 비판자는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온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공통점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생존 모드로 만든다는 것이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해. 절대로 무엇 해서는 안 돼. 와 같은 형태의 모든 믿음은 방심하면 죽는다처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나 할 법한 생각에 틀인 것이다. 생존 모드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더 자유롭게 삶을 실험해보고 경험하는 탐험 모드로 전환하기는 어렵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의 비판자를 거칠게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일부면서 동시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느끼는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겁에 질린 내면의 비판자를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목소리를 서너 살짜리 때의 내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은 어린 아이가 살고 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자기 비판이 재생되려고 할 때마다 그 말이 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그 아이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아이의 두려움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자. 지금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두렵구나. 이해해. 하지만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평가하지 않아.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던 내면의 비판자를 진정시키고 나면 이제 그 아래에 깔린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보자.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우는 두 번째 방법이다.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비합리적 신념에 기반한 인지 왜곡 또는 인지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인 것이다. 마음속 어린아이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워 겁먹게 만드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세상을 전쟁터로 바라보고 살면 세상은 정말 전쟁터가 되고 만다. 내면의 비판자가 굳게 지켜온 믿음을 조금씩 바꾸어 보자. 사랑받기 위해서는 꼭 무언가 성취하지 않아도 돼.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아. 다들 이런 편안한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 꼭 계획대로 살지 않아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 실망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갈등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단어 몇 개만 바꿨을 뿐인데 긴장이 풀리고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문장이 된다. 딱 한 뼘만큼만의 생각의 자세가 풀어지면 나답게 살아볼 용기가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는 내면의 비판자만 살고 있지 않다. 늘 채찍만 휘두르는 이 망나니를 잘 자라 내 마음아 하고 차분히 재워주는 이가 있다. 웬만한 일에 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경험 많고 세상 일에 다소 초연한 노인. 그렇지만 무한정의 애정을 품은 이 목소리의 주인은 내면의 관찰자이다. 내면의 관찰자는 너무나 조용한 나머지 얼핏 보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를 깨우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내면의 관찰자를 깨우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휩싸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내면의 관찰자를 깨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